모든 걸 듣고 있던 남편 아내의 보험, 음모가 드러난 순간 나는 눈을 떴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희미하게 빛은 보였다. 귀는 또렷하게 살아 있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고 후 의식불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의사들은 아내에게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그녀와 함께였다.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헌신적인 아내처럼 보였다. 손수 과일을 깎아 간호사에게 건네며 환자 남편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없었다. 간호사가 나가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오래 버티지 말아요. 당신이 떠나야 모든 게 나와 아이들 것이 돼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진짜 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니. 며칠 뒤 큰아들이 들어왔다. 아내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버지 땅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못 일어나시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요? 아내가 대답했다. 그래, 서두르는 게 낫지. 지금 팔면 값이 더 오를 수도 있거든. 나는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밖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평생을 일해왔다. 20살도 채 되지 않아 공장에 들어갔고 밤새 기계를 돌리며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다. 새벽마다 가게 불을 켜고 시장에 가서 뼈와 채소를 사와 국을 끓였다. 손님이 없던 시절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을 일했고 가게는 번창했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조금씩 땅을 사고 건물도 마련했다. 남들은 부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은 내 땀과 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나누려 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모든 재산은 내가 만든 것인데.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보험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대답했다. 걱정 마라. 보험금은 충분히 준비해뒀다. 사고 나기 전에 새로 가입해둔 것도 있어. 나는 귀가 번쩍 열리는 것 같았다. 사고 전 새로 가입한 보험. 그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일까? 아내는 계속 말했다. 이제 곧 정리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내가 당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내 아내일지도 모른다. 딸이 찾아왔다. 막내딸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제발 일어나요. 다시는 투정하지 않을게요. 나는 그 순간 안도했다. 그래도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날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내 들려온 대화는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아내가 말했다. 내가 이 집 재산에 관심이 없다면 나중에 분리할 수 있어. 내 오빠들이 다 가져갈 거야. 딸은 잠시 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 목도 챙겨줘요. 나만 바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믿었던 자식들조차 돈 앞에서는 이렇게 변해버렸다. 밤이 되었다. 병실은 어두웠고
산소기 소리만 울렸다. 그때 아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네, 맞아요. 제 남편이에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보험은 언제쯤 받을 수 있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내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병실의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귀에 들어온 목소리들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큰아들이 들어왔다. 아버지 곧 회복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아내에게 다가갔다. 엄마, 요즘 땅값 아시죠? 지금 팔면 몇 배는 남길 수 있어요. 아버지 깨어나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업자 알아봐라. 너한테 맡기마. 나는 침대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튿날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 아버지 언제쯤 일어나실까요? 입술로는 걱정을 말했지만 눈은 계산으로 가득했다. 형은 땅을 챙기겠다는데 건물은 제게 주셔야죠. 임대료가 안정적이잖아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큰아들이 곧장 반박했다. 안 돼, 건물도 필요해. 회사 운영하려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두 아들은 병실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둘 다 욕심내지 마라. 가게는 내 몫이다.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키운 거니까.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내 삶의 땀이었던 가게가 이제는 탐욕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막내딸이 들어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아빠, 제발 일어나요. 저 시집 갈 때 손 꼭 잡아줘야 하잖아요. 나는 그 진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너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내 몫은 없어. 오빠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 막내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럼 제 몫도 챙겨주세요. 저도 손해보긴 싫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내가 지켜온 가족이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자식들과 다시 모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내 귀에는 모두 들렸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상태가 길어지면 상속세가 더 커져요. 빨리 정리해야 해요. 작은 아들이 덧붙였다. 지금 집도 팔면 현금이 생겨. 그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아내는 차갑게 말했다. 좋아, 다 나눠주마. 하지만 최종 권리는 내가 갖는다. 그 말에 자식들이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곧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각자의 욕심은 멈출 줄을 몰랐다. 나는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병실의 공기는 늘 무거웠다. 나는 산소기에 의지의 숨을 쉬었고 머리만 모니터는 일정한 박동을 찍어내고 있었다. 아내와 자식들이 떠난 뒤 병실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들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해졌다. 내가 다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간병인 숙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돌봐 온 사람이었다. 평소처럼 내 몸을 닦고 자세를 고쳐주던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사장님, 제가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다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많아요. 나는 눈도 못 뜨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지만 귀는 그녀의 말에 쏠렸다. 며칠 전에 사모님이 보험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사고 나기 바로 전 추가 보험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식들끼리도 땅이니 건물이니 하며 싸우고 있어요. 사장님 아직 살아 계신데 벌써 그런 얘기를. 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의사가 배정되었다. 젊지만 눈빛이 예리한 의사였다. 그의 이름은 박현수였다. 그는 내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상한의 일반적인 혼수 패턴과는 다르다. 그리고는 내 눈꺼풀을 여러 빛을 비추고 손가락 관절을 눌러보았다. 작은 반응에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 의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의 말에 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완전 무의식이라고 들었는데요. 박현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 가족들에겐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나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아내와 자식들이 또 병실에 모였다. 그들은 여전히 재산 이야기에 몰두했다. 큰아들은 말했다. 땅은 제 몫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왜 미루세요? 작은 아들은 맞섰다. 아니야, 건물은 내가 관리한다니까. 형만 유리하게 가질 수 없어. 막내딸도 끼어들었다. 내 결혼 자금은 언제 줄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내는 그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조용히 해라. 지금 중요한 건 가게다. 그 가게는 내 명의로 바꿀 거다. 너희는 알바 아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분노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탐욕은 결국 이들 사이도 갈라놓을 것이다. 그날 밤 간병인 숙자가 다시 다가왔다. 사장님,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았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숙자가 놀란 듯 숨을 들이켰다. 사장님, 지금 움직이셨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내 손을 다시 잡았다. 한 번 더 움직여 보세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느껴졌다. 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의식이 있으신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박현수 의사가 다시 왔다. 그는 내 반응을 꼼꼼히 살폈다. 동공 반응도 있고 심박수도 목소리에 따라 변한다는 걸 확인했다. 환자분, 제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나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박현수는 숨을 멈추다시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됐어, 들리고 있구나.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이 사실은 가족들에겐 비밀로 합시다. 지금 말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다. 동의의 표시였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박현수와 숙자의 도움으로 조금씩 재활을 시작했다. 팔과 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고 가끔은 눈꺼풀도 반응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여전히 재산 얘기에만 몰두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내는 어느 날 전화를 하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나. 보험금도 정리되고 가게도 내 손에 들어와. 그녀의 웃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다짐했다. 이제 곧 때가 올 것이다. 박현수는 은밀하게 말했다. 환자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몸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숙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켜보고 들은 걸 모두 기록해 두겠습니다. 사모님과 자식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빠짐없이.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탐욕에 눈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그날이 오면 나는 반드시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이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며 낮인데도 어둠을 드리웠다. 나는 침대 위에서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 같은 결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동시에 찾아왔다. 둘의 표정은 이미 날카로웠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지난번에 말했던 땅 계약 진행했어요. 근데 서류에 제 이름 대신 엄마 이름만 적혀 있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이제 알았냐? 엄마는 다 자기 걸로 할 거야. 넌 그냥 이용당한 거지. 큰아들이 언성을 높였다. 내가 발로 뛰어다니며 계약까지 했는데 이걸 엄마 이름으로 바꾸다니 말이 돼요.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어. 너희는 아직 어린애들이야. 내 손에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해. 큰아들이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다. 이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래, 맞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 저녁 무렵 막내딸이 찾아왔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엄마, 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 목도 확실히 주세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아내는 짜증스럽게 딸을 바라봤다. 내 오빠들 흉내 내지 마라.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 조용히 있어. 막내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왜 오빠들이랑 똑같아요? 순간 병실은 정적에 잠겼다. 아내의 눈빛에는 잠시 흔들림이 있었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내가 뭘 알겠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내 아빠가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러니 현실을 받아들여.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가장 믿고 싶었던 막내딸마저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자 병실에 남았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끝나. 애들도 다 내 손에 묶여 있어. 걱정하지 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확실히 정리되는 거 맞지? 괜히 오래 끌다가 들키면 끝장이야. 아내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걱정 말라니까. 그 사람은 이제 껍데기뿐이야. 보험금도 곧 들어올 거고 가게도 내 명의로 바뀔 거야.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전율했다. 아내는 불륜 상대와 공모하고 있었다. 내 목숨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 다음 날 박현수 의사가 들어왔다. 간병인 숙자도 옆에 있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내 상태를 조심스레 확인했다. 환자분, 오늘은 눈을 뜨는 연습을 해봅시다. 제 말이 들리시면 눈꺼풀에 힘을 주세요. 나는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잠시 스쳐가듯
빛이 들어왔다. 됐습니다. 확실히 반응 있어요. 박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숙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사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곧 말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의지를 표현했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은 이제 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아내와 자식들 사이의 갈등은 폭발했다. 큰아들은 계약 서류를 들고 와서 소리쳤다. 이건 사기예요, 엄마. 내가 다 처리한 걸 왜 엄마 이름으로만 했어요? 작은 아들도 맞섰다. 형만 피해본 게 아니야. 나도 건물관리권 약속받았는데. 다 엄마 혼자 가져가려고 하잖아. 막내딸도 울부짖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엄마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돈만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 아내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이제야 알았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너희는 아직 내가 필요해. 그러니 내 말 들어. 그러나 세 자식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탐욕이 서로를 갈라놓았고, 이제는 어머니와 자식 사이마저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박현수와 숙자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은 은밀히 녹음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 다투며 재산과 보험 이야기를 내뱉는 모든 말이 증거가 되었다. 박현수가 낮게 속삭였다. 이제 때가 오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조금만 더 회복하시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떠보려고 힘을 모았다. 점점 더 오래 눈을 뜨는 연습이 가능해졌다. 희미하지만 세상의 빛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탐욕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실 천장은 늘 희미했다. 나는 눈꺼풀을 들여 애쓰며 빛을 찾아 헤맸다. 그동안은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세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현수 의사는 오늘도 내 곁에 와 있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분, 오늘은 발성 연습을 시도해 봅시다. 짧게라도 소리를 내면 됩니다. 간병인 숙자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는 온몸의 힘을 목으로 모았다. 쉰 듯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박현수의 눈이 크게 떴다. 됐습니다. 분명히 소리 내셨어요. 숙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살아 계시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나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 멀었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 시각, 아내는 호텔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불륜 상대였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는 준비됐어. 변호사랑 얘기 끝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니까 대리로 유언장 작성 가능하다더군. 아내는 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모든 게 완벽해. 애들도 결국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남자는 불안한 듯 물었다. 근데 의사가 의식 가능성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어. 혹시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아내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걱정 마, 그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 만약 일어나더라도 이미 모든 재산은 내 손에 들어와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귀에 들어갔다. 그 남자는 변호사의 보조 직원이었고 은밀히 모든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병실 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또 다투고 있었다. 큰아들은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유언장 새로 만든다고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작은 아들도 화를 냈다. 이건 불법이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아내는 싸늘하게 웃었다. 너희가 뭘 알겠니? 아버지는 이미 끝났어. 현실을 인정해. 막내딸이 울먹이며 외쳤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세요. 순간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모두는 몰랐지만 숙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작은 카메라로 내 손가락 움직임을 촬영했다. 박현수는 숙자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명확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부터 이걸 쓰겠습니다. 사모님과 그 남자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취해야 합니다. 숙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밤낮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핸드폰을 꺼냈다. 불륜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변호사랑 서류 마무리한다. 그러면 아예 내 재산이야. 애들 것도 필요 없어. 모두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나는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박현수의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아내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새벽 무렵, 나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다. 빛이 스며들며 천장이 뚜렷이 보였다. 그리고 목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숙자가 놀라 뛰어왔다. 사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나는 다시 목을 떨었다. 나 살아있어. 숙자의 눈물이 쏟아졌다. 박현수도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나는 점점 더 오래 눈을 뜰 수 있었다. 박현수의 재활치료와 숙자의 헌신 덕분이었다. 이제는 손가락이 확실히 움직였고 짧지만 또렷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아내가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갑게 내 곁에 서서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이제 유 원장의 사인만 남았어요. 의식불명이니 제가 대신 서명하면 되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저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아내는 강하게 밀어붙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못 깨어나요. 그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목을 떨었다. 아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의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며칠 후 나는 재활을 거듭해 차츰 앉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다. 박현수와 숙자가 모아둔 녹취와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아내가 불륜 상대와 재산을 나누려 했던 대화, 보험금을 노리고 꾸민 계획, 자식들과 벌인 재산 다툼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아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불륜 상대는 체포됐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증거 앞에서 서로를 탓하다 무너졌다. 막내딸만 눈물로 고개를 숙였다. 몇 달 후 법정. 나는 증인석에 섰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은 이미 탐욕에 죽어 있었다. 재판장은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다. 불륜 상대와 아내에게는 중형이 내려졌고 자식들 역시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법정 안은 술렁였지만 나는 담담히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한강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중얼거렸다. 돈이 우리를 갈라놨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